취임 후 최저치 갤럽은 상당히 또 네.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예. 사실. 네. 42%가 나왔습니다. 지금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하고 직전 조사보다 일주일 전보다 지금 3%가 3%, 지금 떨어졌어요. 야,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다들 예측하시다시피 오늘이 또 최저일 거다. 그러니까 굳이 최저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마치 것이다라고. 오늘이 가장 예. 싸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 저도 강남 아파트는 그렇고. 오늘이 가장 싸다 막 이런 맞네요. 것처럼. 저도 그렇고 뭐 모든 평론가분들이 같은 네. 평론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쪽 분들 좋아하시는 워딩으로 이제 네. 이런 거 뉴 노멀이라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왜냐하면 상승시킬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인들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내홍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끝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본인들의 그런 내용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사람들한테 주거 불안, 국민들에게 주거 불안을 안겨주고 그리고 주식 정책에 실패해가지고 우리 지갑의 불안을 또 안게 해주고요. 또 지금 검찰 폐지에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등으로 인해서 이 치안에 대한 불안까지 주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좀 바꿔보자 이런 목소리조차도요 굉장히 약해요. 본인들이 했던 건 다 맞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금 수정하자 요 정도 말이 가장 세게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실 부동산이 제일 심각해. 이 조사에서 그렇죠. 보면은 네. 부정평가 공감합니다. 이유가 부동산이 27%인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사 가려고 그러면요 2,000세대 넘는 아파트도 네이버 매물 찾아보세요.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맞아요. 네. 전세 진짜 거의 진짜 씨가 말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러고 나서 비판을 하셨죠. 거주의전의 자유가 없어졌다니까요. 네. 진짜 정말. 아니 근데 네. 진짜 미치겠는데 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주거 비용이 다른 대도시보다 우리나라 서울 정도 규모의 대도시면은 적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월세 대란 때문에 오른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시에 그렇게 낮을 수 있었던 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월세하고 경쟁이 돼서 낮았던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전세를 폐기하니까 월세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패는 내가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거, 바이를 못하게 하는 데서 그쳤다면 지금은 아예 리브를 못하게 해요. 내가 새 들어서 살고 싶어도 새 들어 사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비거주 1주택자 이런 규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자기들 집으로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살던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의자를 하나로 줄여놓고 의자 뺏기 싸움을 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봐요. 옛날이야 부동산 정책 실패해도 집이 있거나 혹은 집을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정도만 떨어져 나갔다면 이제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냥 새 들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본인들의 주거 환경이 지금 불안해졌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당 지지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도 이제 지난주보다 2%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39%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어 지금 25%. 이거 어쩔 거야 지금. 국민의힘 지금 당적 계시거나 당직자분들 좀 한마디 해보세요. 국민의힘 이제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어제 이제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네.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의기를 투합했고 저는 뭐 좀 있으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겠지만 여야의 이 연찬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갈등을 하려고 찍어내려는 모습 그리고 하나 단합해서 미래로 가려는 모습 이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네, 보고 근데 기자 하셨지만은 기자 입장에서는 뭐 네. 일치 단합해서 이건 기사가 안 돼. 안 되죠. 안 돼. 싸워야 네, 기사가 싸워야 되지. 됩니다. 그래서 나 연산이 한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치 단합해서 싸우자 이거거든요. 저는 좀 유의미하게 보는 게 이번 조사에서 어쨌든 이 대구 경북이 약간 본성이 강하잖아요. 네. 대구 경북이 뭐 긍정평가가 가장 낮습니다. 26%. 그런데 그 다음에 낮은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의 민심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갤럽 조사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니 전화 면접 조사 봐라. 갤럽 조사 보면 우리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핑계를 대왔는데 이제 갤럽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 전망도 좀 불투명한 게 오늘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자 네. 임명동의안 보내지 않겠대요. 제재청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이 싶은 대로 법적 하겠다. 근거도 미비한 제재청 요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이슈는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대법원장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법관 추천이 누가 꾸려지고 누가 추천되고 또 싸워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 민생도 어려운데 이 권력 다툼하는 거에 대해서 더더욱 민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갤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미 있는 게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반수가 네, 그렇죠. 그 밑단 갤럽 조사마저도 지금 이제 이 과반수가 정말 부정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는 오늘 이 갤럽 조사를 보고 그래도 그나마 청와대에서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긍정 평가가 40%였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나머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부분 긍정 평가가 30%를 뚫었단 말이에요. 앞자리 3보다가 4보니까 그래도 4보니까 이게- 위안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송범기도 재제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최저치를 그리고- 보는 게 아니라 또 예, 그걸 그렇죠. 보는구나. 예, 그래도 갤럽이니까 뭐 이렇게 위로를 얻고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에서 큰 비중을 부정평가로 차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은 사실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네. 이제 일단 지금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이제 본인이 매매나 전세나 월세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냥 하나의 기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20대 30대들에게 지금 크게 부동산 문제가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크게 부정평가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이 갤럽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20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나, 이재명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냐, 그게 딱 지방선거였거든요.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20대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긍정평가한다는 20대가 적어도 60%는 됐습니다. 60%나 됐어요. 예, 20대가. 예, 그게 올 초였어요. 아, 그래요? 다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네. 하락 추세가 딱 이어진 것이 6월 13일 정도부터였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공정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정권 이슈, 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그러한 기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8월 3일 날 40대, 50대 분노하겠죠. 20대, 30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서울 시민 다 화나겠죠.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투표용지 사태 그것 때문에 그러면 20대가 그렇게 빠지. 맞습니다. 네. 올 그 봄 이후부터 때문에. 화락이 가속화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 30대가 빠지는 거는 저는 보안 수사권 문제도 좀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20, 30대의 어떤 지지 성향이 다른 세대하고 특히 달랐던 게 뭐냐면 다른 세대는 그래도 성별이 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쵸.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났던 게 있어요. 맞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촉발됐던 젠더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이 먼저 떠나고 그래도 여성들 남아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안 불안이 강하게 그게 진짜 왔는데 엄청 커요. 이런 거에 네. 대한 불안감은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크게 그러니까요. 다가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지율이 빠진 것도 함께 있기 때문에 버텨주던 여성들까지 빠지니까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이번에 예, 장모 씨 실종된 사건도 그 그렇고. 장모 씨 사건도 그렇고 정말 20, 30대 여성들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거를 경찰이 묻었다 뭐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 네. 법률권에 계신 유시민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곧 30%대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죠. 그러니까. 그 아, 고장 역시 진짜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더니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에 네. 좀 많이 맞추시는 것 아니 같습니다. 고장난 식이 아닌 거 같아요. 배터리를 잘 다시 봐요, 넣나 요새 뭐. 봐. 빼놨다가 배터리 다시 넣나.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보통 한 정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 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지점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제가 진짜 진심으로 좀 충고이자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면 대통령 권력 누수가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특히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두고 아마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가 같이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대통령이랑 선을 긋고 가느냐, 이거를 두고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굉장히 싸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힘은 속절없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지지율이 낮았는데 당시에 국민의힘에는 친윤밖에 없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진영에 대항할 만한 대안 세력이 없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항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독단적인 행보에 맞서 싸울 만한 당내 내부 세력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최소한도로 55%까지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할 거고 그 총선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과연 민주당에서 뒷받침을 할까요? 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차기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판받으라 그렇죠. 그 이야기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안에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 속보로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 예.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해보자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어떤 양태로 좀 펼쳐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 거부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가 많아. 왜냐하면은 이게 법 구조가 그렇거든요. 대법원장 제청권하고 예. 대통령의 임명권하고 임명권. 국회 동의권이 정확히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이 거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하느냐 식으로 그거를 봐야 될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 대법원 다시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다시 추천이 끓이고 그렇게 하는 거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추천이 다시 끓이지 마. 지금 3명이 4명이지. 4명 중에서 1명 안 되고 3명 중에서 하나 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 이거는 정말 이건 위헌적이다. 근데 나머지 세 분도 네. 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머지 세 분도 지금 보면 중앙선관위원으로 한번 가셨고 네. 한 번은 내란 전담대 재판부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은 우리 그렇게 해본 남은 게 이제 딱 그분 한 분인 거예요. 네. 김민기. 김민기. 김민기 판사 한 분밖에 남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도 명백한 재척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추천위를 다시 꾸리지 않고 그 나머지 2명 신성식 두 분까지 없앤다면 네. 그러면 김민기 판사만 남아. 김민기 판사를 추천해라는 게 되잖아요. 이거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저는 청와대에 더 명백하게 더 이 비판에 더 가속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거는 돼요. 그냥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판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이거 무슨 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재청을 압박을 해서 김민기를 거의 반강제로 선택하게 한다? 이거는 정말 이게 정말 탄핵 사유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위헌이잖아요. 네, 이거 위헌이죠. 104조 2항에 있잖아요. 헌법 104조 2항에. 근데 이게 재재청을 한다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명확히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초유의 사태예요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근데 청와대가 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봉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22명을 제청할 수 임명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단 한 명조차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본인의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진짜 문제인 거지. 그 누구도 나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법원인데 사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근데 그래서 저는 어. 이번에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관하고 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을 부르기로 했잖아요. 대법원장하고. 예, 네.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거기서 청와대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네. 논의 과정이 이뤄졌는지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청와대가 정말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저는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헌적인 행동이 된다라면 그럼 탄핵 사유 아닌가요? 그럼 탄핵 가야죠. 그 동안에 대통령들 탄핵 사유 이거저거 다 끌어와가지고 탄핵 가능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마저도 이건 정말 위헌이다라고 이건 이야기를 하는 거 위헌이네. 아닙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건 위헌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짜. 네. 저는 정말 탄핵을 가야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지율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드러내도 되는지 아닌지는 이 여론조사 지지율로 확고하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지금 30%대라고 하면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 레임덕 수준에 올라섰다. 네. 레임덕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레임덕인데 본인이 원하는 재판관을 선택할 이런 수순까지 간다? 저는 지금 청와대가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손봉기 판사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인사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제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네. 제대로 추천한 인사 4인 중에서 다른 부적격자들을 소거하다 보니까 남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청와대 측에서 아마 김민기 판사를 원했다고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대법관들 탄핵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 김민기 판사도 대법관에 임명이 되면 탄핵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당하면 그 탄핵을 두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는데 부인의 탄핵을 남편이 심판한다? 아니 지금도 그래요. 그거 말고도 지금 네. 사실 탄핵당하지 않고서도 재판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소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대법원 네. 재판을 네. 헌재가 이게 본인들이 위헌적이지 사심죄 하는 만들어 거고 놓고. 이거는 정말 실제하는 이해충돌 상황인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대법원이 반대를 한 거고 손봉기 같은 경우에는 손봉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 네, 때 맞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은 이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요. 절대 보수 성향이나 이런 게 네. 아니에요. 대구법원장 그러니까. 최초 사례로 맞아요. 이제 판사 추천제로 된 맞아요. 분이죠. 법원장 아니, 후보 추천제로 최초로 이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뭐 이런 서면 제청이 뭐 최초다 그러는데 네. MB 때도 있었습니다. MB 때도 네. 이명박 대통령이랑 당시 대법원장이랑 의견이 엇갈리는 분을 제청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받아줬습니다. 네.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초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지. 민주정부 최초 뭐 이런 거 거기 정부로 인정을 안 아니, 해요. 그러니까 아직- 정부를 인정 안 해 거기. 청와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여러 가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확고한 게 선 것 같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일단 국회를 보낸 다음에 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강도롭게 비판을 해서 민주당이 채택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인사청문 동의서를 채택해주지 않고 우린 이 사람 받을 수 없다라고 만드는 그 형식 하나와 아니면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더 본인들에게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고 재제청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 손봉기 판사는 청문회를 가면 지금 방금 우리 판일기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 김명수 때 맞아요. 법원장을 지냈고 맞아요. 또한 신상에서 흠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트집 잡아봐 이해가 없는 안 거죠.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흠결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맘에 안 들고 나는 김민기를 더 원한다. 이 이외에는 더 논리적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국회에서 이 임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청와대가 아까 우리 팩트 곰탕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요. 인사청문회 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못 인사청문회가 믿어서 클 그런 것 거 같아.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지금 민주당을 못 믿는 거 아닌가. 아, 당의 내용 때문에. 이런 발- 상황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긴 예. 또 인사 사실은 그게 본인들한테는 더 가장 큰 좋은 영향을 맞아요.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가 전면에 서지 않기 때문에 네. 책임을 회피할 수가 네, 있지. 네, 우리 네.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네. 그런 막시즘에 따른 아니 막시즘이 아니라 그 ABC론에 따른 ABC론 말고 그 이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키아벨리즘. 아, 마키아벨리즘. 공은 나에게. 진짜 이거저거 어. 많이도 갖다 붙이셨다 진짜. 공은 내가 여러 개. 관은 네 탓.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으로 미룰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봉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더 올라올 수 왜냐면 있기 법원 때문에 내부에서 평가가 좋은 사람이에요. 안 보낸 거다. 그렇게 맞아, 봐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약간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재판에 대해서 거의 뭐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그게 왜냐면 심- 아까 예. 얘기해 주신 거에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앞으로 본인이 20명이나 더 임명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임명할 사람 세고 셌는데 그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뽑기 돌려서 네. 그 한 명 나올 가능성조차 두려워한다고밖에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실제로도 막 본인 재판 같은 거는 밤중에서도 막 SNS에 모아놨대요. 득달같이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재판받고 하는 것만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슬픈 점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그렇지. 거고 네. 그 사람의 임기가 3, 4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온 신경이 다 지금 자기 재판과 자기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아니 김어준 씨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복귀해 봐야 된다. 물론 네. 김어준 씨가 얘기한 취지는 야 너 사법 리스크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김어준 씨가 어떤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네. 그 김어준 씨가 그런 네.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30%대로 한번 떨어지면 음. 더 이상 이제 다시 회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사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김어준이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지율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너희들 김용 한번 봐라. 네. 김용 친명했는데 최고위원 됐냐 안 됐냐 안 되지 않았냐 이제 앞으로 줄 어디 설지 명확하게 이제 한번 잘 생각해봐라라는 운을 지금 계속 띄우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하락 원인에 복귀를 해봐라라는 것은 왜 우리 안 챙겨주냐, 왜 우리 자꾸 배제하냐, 우리 말 안 듣냐라고 이제 청와대에다가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자, 보입니다. 자 봐라야 친명 붙여봤자 안 되는 네. 거 재미없는 거 봤지. 네, 이제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의미로. 네. 하락 원인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어준 씨가 계속 딴지 걸고 당내 분열을 확대시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저 당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부 분란만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는 심정에서 저는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이 범여권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남 탓을 하는지 아니, 근데 명분이 지금 명분 너무 아니, 그래도 편이 명확해요. 네. 또 유시민 씨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나는 왜 나서서 비판하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문저 톨레이가 다시 한 그렇죠. 다시 몸으로 한번 이제 모시는 붙어가는 거죠. 그런 네. 모양새이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초조할 것 같은 게 네. 보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문조탄력가 아니더라도 당 내에서도 오늘 아침에 김한규 의원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잖아요. 조작 기소 이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지 그건 우리가 맞다. 특검법도 처리를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진 않다. 그런 얘기하고 법사위원 10명 중에서 지금 박균택 의원만 한 명만 지금 찬성하고 굉장히 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쫄리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정서를 이해하려면 그 민주 유니버스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민주 그 유니버스. 민주 유니버스에서는 어. 그 운동권 시절에 흔히 네. 얘기하는 형성된 서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유시민 씨가 그런 거에 대한 선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말든지 솔직히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길바닥에 돌아다니던 사람 그냥 자기가 잠깐 용병으로 올려놓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켜주고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세요. 선한 길바닥에 있는 사람.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마침 너 지금 지지율 떨어져 잘 땄다 하고 광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좀 생각해봐, 막 이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다고 돌아오냐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김어준 씨 말을 들으면 네. 지금 정부 지지율 올라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김어준 방송을 그 버스에 타고 보면 이런 거가 젊은 층에게는 조롱의 밈이 될 정도로 그쵸. 김어준 씨의 어떤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해요. 영포티 이미지 아니에요, 요새 그렇죠. 영포티. 이제 영피프티죠. 영피프티가 됐죠. 이제 그분들의 이미지를 만든 김어준 씨가 본인도 지금 이 민주정부의 어떤 지지율 하락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약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김어준 씨는 저는 혹세무민을 멈추고 네. 그냥 말 멋있게 난 약한다 그랬는데 아니, 자연스러운 연세가 제일 많지 않으십니다. 혹세무민을 멈추고 그냥 본인의 삶을 나름대로 영위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 보도들을 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자당 지지층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그 진보 진영에 계시는 국민들께 더 소구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진짜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그러는 나지, 순간 진짜. 20%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자당 지지층의 이탈이 아니라 국민의 이탈인 거예요. 민심 이반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지 민주당 내의 갈등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입장을 선회하고 본인들이 무언가 반성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우리 집토끼 먼저 챙기자. 이거는 모두의 대통령을 꿈꾼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우려스럽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은 점점 더 악수를 네. 보이는 딱 그렇게 되는 트랙으로 보여요. 저는 김원준 씨는 절명 빌드업이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끊어내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 지지율 하락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 A 그룹 A그룹에게 있지 않다. A그룹을 등한시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근거를 점점 만들어 놓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여론에 민감해야 되는데 너무 둔감해지고 있어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반대가 58%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은 국민 많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용산공원에 임대주택 짓는 거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근데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명확해요. 보안수사권 폐지 때도 폐지하지 말라는 여론이 과반이었어요. 그러나 강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청개구리처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도그마, 자신들의 독선, 이념 여기에 빠져서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게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는 아니 무슨 공소취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무슨 뭐 배임죄를 폐지 아 지금 너무 법률가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법전이 누더기가 되고 시스템이 망가져야 되나? 아니 진짜 뭐 얘기해야 될 거 너무 많겠지만 보통 이제 배임죄 폐지 같은 거나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수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이게 너무 규정이 좀 애매해가지고 뭐 이도저도 아닌 경영 판단까지도 배임이라고 걸어넘기는 게 문제다. 이래갖고 과거에 조금 수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 다 무슨 재벌 편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맞아, 들어놓고 맞아. 재벌 악마하고 하시던 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거 배임죄 수정하는 것도 재벌 봐주기 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을 위해서 폐지하는 건 괜찮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도 사회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배임죄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이제는 회사들도 다 주식회사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임죄라는 건 있어야 되는데 이 적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 내 법무부에서도 이거를 폐지보다는 조금 조항을 수정하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우세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폐지로 적극 검토해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한 사람 한 번 법적으로 재판 안 받아보고 감옥 한 번 안 가보겠다고 우리나라와 근간을 유지시키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뭐 내려오셨지만 정성호 장관께서 그냥 수사지휘를 하셔서 공소 취소해 주시고 차라리 그게 나중에 깔끔해진다. 이제 임기 맞아, 끝나고 맞아. 나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럼 나도 차라리 그래 우리 나중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이 한 사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이 치안 불안에 떨어야 되고 자신이 올바른 재판 서비스를 받지 못할 그 공포에 떨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위한 국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서울대 말입니다. 이상원 로스쿨 교수가 차라리 공직자 처벌 네. 금지법, 예. 권력자 처벌 금지법을 그러니까. 만들고 다른 거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